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스틴 웨스트팔입니다. 중동전쟁 긴급 소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미사일이 금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를 타격해 미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COA의 여러 급유 항공기가 손상되었습니다. 오늘 밤 내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최근 사건에서 발생한 가능성 있는 피해자나 타격을 입은 군사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해군 정보장교 출신 분석가이자 에스트라트 팟캐스트 진행자인 할 캠퍼입니다. 그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를 잘 압니다. 네, 저도 그곳을 압니다. 네, 맞아요. 그곳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지입니다. 9.11 테러 이후 몇 년 동안은 그 기지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우려로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매우 유능하고 견고한 공군 기지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인들과 조화가 매우 잘 협력해서 일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상 충분히 후방에 위치한 기지로 여겨져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위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데이브 브라운은 수치를 전해줍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군인 10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 이것은 이 지역에 시아쿠니와의 방공 시스템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들어오는 것들의 90% 이상을 요격하고 있지만 이는 10%가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예를 들어 100개의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그중 10개는 어떤 목표에 명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최소 하나가 통과해 PSAP를 명중시켰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KC-135기, 즉 대형 공중급유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KC-135와 관련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제 생각에 이라크 서부 상공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만 KC-135는 진정한 일꾼입니다. 이들이 우리 전투기와 공격기들을 공중에 머물게 해줍니다. 아시죠? 이 덕분에 이란 동부나 남부처럼 먼 곳까지 장거리 심층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북쪽에서 출격할 경우에도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공중급유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약 5대 정도가 공항의 계류장이나 활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대의 항공기가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괴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대형 탄도미사일 중 하나라도 근처에 떨어지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일은 탄두가 우리 병력 근처에서 폭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티아 콰에와 군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루비오 장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티아 콰해와가 지상군 없이도 이란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몇 주 안에 끝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천 명의 병력을 해당 지역에 파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선택지가 있다는 것,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것은 기동전에서 적이 우리의 의도를 추측하게 만듭니다. 2500년 전 손자손전의 철학에 따르면 목표는 싸우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적이 당신이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OODA, 관찰, 방향 설정, 결정, 행동 사이클을 통해 우리의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려고 하며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 및 감시 자원을 이스라엘과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이란 군사지도부의 생각을 파악하여 그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테헤란에 있다면 저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 명의 공수부대원이 포착하면서 다양한 작전 선택지가 열리고 해군의 둔계 부대도 대기 중입니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의 섬들, 카르키브 섬, 그리고 노출된 해안 전체를 바라보며 미국이 다음에는 어디를 공격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루비오 장관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군을 사용하거나 실제로 지상에 병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상군 투입의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1999년으로 돌아가서 발칸반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그때가 세르비아를 상대하면서 오직 우리의 공군력만으로 실제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그 정권 교체는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1년 반쯤 후에 모든 것이 멈춘 뒤에야 비로소 정권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빠른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지적하는 것은 지상군 투입의 위협, 즉 실제로는 평화유지군이 현장에 배치될 것이라는 위협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정권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상군 투입의 위협을 공중과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는 힘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그래, 그들은 지금 여기 없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진입작전을 언급하며 어떤 종류의 진입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과 같은 독재 정부에게 매우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씨름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몇 주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우의 주식은 이번 주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하며 마감했고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라울, 국내 경제적 고통이 실제로 전장에 우리가 보게 될 일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휘발유 가격, 주식시장,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지표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 대각관에서는요, 기억하셔야 할 점은 현 대각관은 기본적으로 사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업 경력이 있어서 숫자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고 다음에 어떤 조건을 따를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작은 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기에 공중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몇몇 목표를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값비싸고 큰 파괴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타격하고 있었고 여전히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그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위해 훨씬 덜 비싼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제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접근해서 예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전쟁이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들은 전쟁 비용을 신중히 분석합니다. 특히 35,000달러짜리 드론을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격추시키고 있다면 그때부터 숫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죠. 가기 전에 저는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에 따르면 의약품 한 무더기가 이란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약품들은 푸틴 명령으로 아제르바이잔 이란 국경에 보내졌습니다. 자, 이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들면서 라울, 이 싸움에서 이란의 진정한 동맹국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제 생각에 러시아는 동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건 국제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는 일이고 아무도 약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지 그런 범주 중 하나인 의료 지원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의료와 관련된 모든 것은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빨간 십자가나 빨간 초승달이 그려진 물건들은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빨간 십자가가 표시된 물건들은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제법이며 약품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사실 그것에서 크게 영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단순히 이란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막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의약품으로 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제공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이란의 큰 동맹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관망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이는 모두가 주목하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브릭스의 전체 구조, 다시 말해 G7에 대한 대안이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과 브라질,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릭스인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실제로 회원국들을 돕거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면에서는 정말로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사실상 혼자입니다. 캠퍼가 더 스트레트를 진행합니다. 팟캐스트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스트레트를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알. 고마워요, 오스틴.